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발빠른 소식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제가 지표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트코인 쪽으로의 이제 수급이 조금 보여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살짝의 조짐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탑 100 코인들 90일 동안 보면은 이렇게 어떤 코인들이 강세를 나타냈는지 제가 어제 설명드렸었던 트럼프 밈 코인도 상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레오 코인도 있고 XRP도 있네요. 우리 오늘 또 시청자분께서 코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또 우리 크립토 투자자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8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뭐 뚜렷한 악재는 없었고 뉴욕 증시도 좀 좋았었는데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던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지코인이 이제 그래도 좀 밈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주면서 이제 솔라나 도지코인 그리고 최근에 BNB 코인이 조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호재 뉴스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1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라이트코인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만트라 코인이 2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22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피셜 트럼프는 지금 현재는 41위. 그러니까 그때 10% 급등했던 부분들에서 일부는 다시 조정이 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같이 오늘 또 뉴스들을 살펴볼게요. 어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앞서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XRP ETF 승인 기대감이 폴리마켓에서 87%까지 올라섰습니다. 폴리마켓은 뭐 내부 조작 그런 이야기로 또 어느 정도 감사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양한 언론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굉장히 이제 유일하게 맞췄던 이제 서베이 그런 기관들 중에 그런 이제 사이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을 믿으시는 분들은 믿으시고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사기다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선도 있는데, 이 폴리마켓 사이트 막상 들어가 보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주요한 그 이슈들에 관한 투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중에서 일단 XRP가 ETF가 승인이 이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86%로 치솟았는데요. 언제 이제 기다리느냐 그렇게 우리가 보자면 2025년까지 XRP의 ETF 승인 가능성을 87%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ETF가 이제 승인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낙관론이 이제 제가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SEC가 리플랩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급증을 했고요. 이런 결정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굉장히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카르다노 에이다의 ETF 승인 가능성을 추적하는 폴리마켓의 베팅은 3월 23일 기준으로 61%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XRP 대비해서는 그 가능성이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50% 이상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쪽에 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표냐면 이제 그 베팅이 68%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 폴리마켓은 지표 그대로 이제 돈으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폴리마켓의 베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크립토 투자자분들은 이제 폴리마켓을 많이 참고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기사화 시키기도 하고 언론에서, 그래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라이트코인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만
$14,793 규모의 베팅입니다. 요거는 87%의 승인 가능성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바네크,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스,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카나리 등의 금융 기업들이 솔라나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많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런 가능성들이 좀 대두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예측 사이트에서는 뭐 다른 코인들, 무브 코인, 또 APT 코인, 요런 앱토스 코인, 수익 ETF에 대한 활성 베팅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론해 드렸었던 그런 알트코인 쪽으로의 베팅만 지금 현재는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XRP ETF를 얼마나 많은 이제 기관 쪽에서 신청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예요. 10개의 그런 기관이죠. 비트와이즈, 그리고 캐나리 캐피탈, 21 쉐어즈, 이게 뭐죠? 위즈덤 트리, 우리가 다 아는 데예요.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 당연히 신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인 쉐어즈,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해시덱스. 그러니까 다 이제 이미 이제 ETF 쪽에 관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었던 그런 운용사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블랙록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피델리티 쪽도 최근에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운용사들이 이 중에 상당수는 일전에도 비트코인 ETF도 먼저 신청을 했었고, 사실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빠르게 이제 다음 알트코인 ETF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 타임라인을 지금 좀 비트코인 ETF 출시 이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비트코인 ETF 신청 같은 경우에도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빠르게 승인이 됐던 건 블랙락이 갑자기 우리도 비트코인 ETF를 신청할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좀 빠르게 신청이 됐다. 신청의 가속화를 겪었다. 그때 SEC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자산 운용사한테는 이제 무조건 그 신청서를 반려를 하거나 그거에 관한 데드라인을 계속 미루었었어요. 근데 이제 블랙락이 딱 신청을 하니까 회의를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조짐은 블랙락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되겠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지금 또 저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리플 XRP ETF는 현재 18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 이제 사이트에서 보여진 자료는 주요한 운용사들을 좀 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자체는 18곳이 했다고 하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알트코인 ETF 신청을 어느 쪽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됐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피델리티가 어디 신청을 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피델리티가 어디 신청하려고 지금 신탁 준비를 마쳤다는 그 소식을 트위터에서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 팩트 체크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고래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올 수 있는 매도 압력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래서 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아캄 인텔리전스가 그 간밤에 많은 내용들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마운트곡스가 지금 현재 11,501개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893 비트코인, 7,800만 달러는 콜드 월렛으로, 나머지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은 이게 약 9억 2,900만 달러예요. 요거는 이제 체인지 월렛으로 전송이 됐고, 이는 이제 이달 들어서 세 번째 대규모 전송이고, 이제 마운트곡스가 이제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해킹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해킹 때 그 피해받았던 그 코인을 그 해킹 피해자들한테 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 규모 자체가 좀 엄청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요게 이제,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건 진짜 가정입니다. 업비트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를. 근데 업비트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 자산이 동결이 됐다가 한 5년 뒤에 업비트에서 요거를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엄청 만약에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파실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까? 자, 이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지금 팔고 있는 물량도 적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달 들어서 세 번째 대규모 전송으로 3월 6일에는 12,000 비트코인, 3월 11일에는 11,833 비트코인을 각각 이동시킨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매도 압력이 마운트 곡수 쪽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실크로드 사태 때 이제 미국 정부가 압수한 물량을 얼마 전에 재무부에서 이거 이제 매각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압수된 물량을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미 이제 승인이 난 물량이 있고 그 실크로드 사태 때의 그 물량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량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생각보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대형 매도 압력들이 계속 시장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캄에 따르면 현재 마운트 곡수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잔액은 35,000 비트코인으로 달러 기준으로 약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거 하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채권자 상환이 임박했음을 시사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 상환이 들어간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환받은 자들의 움직임도 좀 주시를 해봐야 돼서 지난해 7월 실시한 한 레딧의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는 상환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그 채권자들이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 타임라인을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마운트 곡스는 이제 거래소입니다. 2014년 2월에 약 85만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후에 파산을 했고요. 당시 비트코인 거래량의 7, 80%를 담당했던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최대 거래소이지만요. 이후 도쿄 법원은 신탁관리인을 임명해서 상환 절차를 진행을 했고 지난해 10월 달에 2025년 10월 31일로 1년간 상환 기간을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지갑을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10만 달러 돌파한 이후에 24,000 비트코인 이상을 미확인 지갑으로 이동시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 매도 압력들이 좀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또 시장의 리스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야기인데요. 이 고래들의 지갑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 대형 고래들의 지갑이 대규모의 매수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캄 인텔리전스의 또 정보입니다. 한 비트코인 고래가 24일 오전에 바이낸스에서 약 2,400 비트코인, 약 2억 달러 규모를 출금했다고 밝혔고요.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8만 6천 달러 구간일 때 일부 매도를 했고 현재 총 15,0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무려 8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또 다른 고래도 비트코인을 한 번에 이동시키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지갑을 추적을 해봤더니 2017년 초에 가지고 있던 건데 정말 오랜만에 그 지갑을 움직였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의 비트코인 이동을 최근에 이제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7일 동안 4% 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8,000까지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좀 일부 물량을 매도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우리가 왜 이제 사토시의 지갑이다라고 했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제 사토시가 이제 2009년에 아마 비트코인 첫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갑이 깨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사토시가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사토시의 지갑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토시 시대 때까지는 아닌데 2017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8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지갑이 지금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매도 압력도 이제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마운트 곡스 쪽 얘기해드렸고 미국 정부 매각 이야기해드렸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고래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반면에 매수하는 고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면만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건 이렇게 대규모 매도를 던졌을 때 그거를 또 받아내는 세력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고래도 최근에 이더리움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마지막 이야기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랑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테러했던 얘기들 좀 해드리고요. 딥시크 V3가 0324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해드리고요. 오픈의 음성 비서랑 이제 AI 데이터가 센터 버블이라는 얘기랑 메타가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유료 요금제를. 이거 따끈따끈 소식이 요거까지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테슬라가 이제 손실 상세 차세대 예금 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이제 형광펜은 스페이스X가 이제 송실을 상세할 요거는 이제 젖줄로 부상한다고 하는데 테슬라 주가는 어제는 좀 몰랐는데 사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인데 반면 스페이스X는 사실은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어제 제가 지구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지구 장사. 지구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 지구 장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진짜 뭐 큰일 났네. 지구 뭔데요 그러면? 다시 내일 다시 네, 복습해 오십시오. 안 되겠네. 지구 뭐? 아이 큰일 날 사람이니까. 아이, 안 되겠습니다. 지구 장사였던 지구 것 장사 같은데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복습해 오십시오. 네. 네. 어쨌거나 이제 스페이스X가 나사 FX의 신규 계약을 확보 중이고요. 어제 어쨌든 164억 달러를 했습니다. 164억 달러 물어볼 거였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기조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역사상 가장 민간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를 5가지로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적출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민관계 어떤 이해 충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진해 있고 스페이스X는 연관계 이렇게 군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행사는 약간 제가 볼 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위스콘신에서 슈퍼팩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던 분이 없는 것 같고 백악관에 이제 머스크 회의석상에서 이제 모자를 쓰고 착석하고 트럼프가 옳았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것에 요구하지 않은 멘트를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만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회의석상에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회의를 참석하는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지라는 이름의 희한한 부를 어쨌든 이런 자기 어떤 그 도지라는 코인을 만들면서 이런 이름도 희한하게 도지부라고 지어내면서 어쨌든 효율부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계속 뭔가를 삭감하고 자기 이제 X를 만들었을 때처럼 계속 삭감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삭감해가면서 어쨌든 만족할 때까지 계속 삭감해가면서 이제 어쨌든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어쨌든 효율부라는 이름으로 말 삭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데 예약 번호만 받는데 3주가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렇네요. 이분은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적 통일을 벗어난 새로운 권력 형태고 정치 하이브리드 구제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VA라고 이제 효율을 만드는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 전면 주권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정신건강 의료진에게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이분은 밑에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얼마나 이제 편하게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한 손에 스페이스X를 통해 결과적으로 행정부엔 예산을 퍼붓고 다른 쪽에는 쥐어짜는 이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는 이렇게 내로남불이죠. 자신에게는 이렇게 예산을 퍼붓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는 쥐어짜는 약간 이런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 손실을 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 현금 저축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향후 시나리오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정치적 비난 확대를 쭉 하면서 이제 내부 윤리를 강화하면서 이제 이거를 자신이 이제 이 공공 분야에서 자기가 이제 쥐어짠 거를 자기한테 또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리스크가 계속 가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 좀 문제가 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이게 너무 권력이 커 제4 권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3의 권력인데 이분이 제4의 권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이게 테슬라 매장을 테러를 이제 그분이 이제 트럼프가 이걸 국가 테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국가 테러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예요. 2달간 9개 주에서 테슬라 시설과 차량 공격했는데 인명 피해가 없고 대부분 야간에 은밀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테러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사설 매장을 공격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 테러입니까? 테슬라 매장이. 그래서 연방기관 초기 분석을 보니까 공격은 고립된 개인의 소행으로 보이며 조직적인 테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러려면 조직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개개인이 어떤 개인의 매장이나 어떤 사적인 공간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연방 정부의 발표는 이게 어쨌든 오늘도 FBI가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너무 사적으로 어떤 한 기업을 너무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는 이게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고 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국가 테러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게 이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이런 보고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동행이사들은 좌파의 정치적 테러다. 이제 보호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형성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DOG라고 이제 법무부나 DHS라고 정보 보고서는 고립된 공격자에 의한 비조직의 파견이라고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와 과잉 대응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어떤 희생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표현의 자유고 1인 시위 같은 걸 우리가 당연히 권리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된 것까지 탄압하다 보면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나운서님? 예. 그렇죠. 예. 독재다 독재에 가까운 이렇게 거잖아요. 얘기를 사실 할 수도 그 예. 있겠죠. 일론 네. 머스크 아무리 뭐 음. 자기한테 기부를 했다고 해도 아니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건 다 사면해 주잖아요. 사실 의사당 난입한 것들은 다 사면해 주면서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중잣대를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더더군다나 이건 또 의사당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테슬라 매장 그러면 다른 매장 공격한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막 난동이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요 세 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헌법적 표현에서 자유를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 비폭력 시위 사실 비폭력 시위에 가까운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플랜카드 들고 이런 것까지 이제 규정할 경우 강범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머스크의 영향이 그럼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제 머스크를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예. 그럼 앞으로 머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머스크가 신이에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가의 신뢰도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발표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법무부나 DHS나 FB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물리적 피해보다 정치적 신호라 메시지를 먼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상징적 인물에 대해서 시대적 단출이 분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기에서 이제 머스크의 정치 기술 운영 부상했고 이에 대한 이제 반발이 물리적 상징으로 공격을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어떤 테러의 어떤 이 프레임이 어쨌든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판결이 되고 어떻게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판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테러로 규정이 되느냐 아니 표현의 자유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미국의 향후에 어떤 이게 정확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걔가 볼 때 아무리 트럼프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트럼프가 큰 일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전해주시죠라뇨. 사십시오. 네. 자, 이 소식입니다. 이건 좀 제가 볼 때 딥시크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완전 다 최신 뉴스인가 봐요. 이거 좀 전에 나온 겁니다. 아. 네, 대형 언어 딥시크 V3 0324가 야. 좀 전에 올라온 거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3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좀 전에 나온 거고요. 라이선스 MIT 라이선스 이전 V3 커머스 라이선스였는데 변경된 주요 포인트고요. 모델 크기는 총 641 기가바이트입니다. 파일 형태는 모델 XXS 000-163점 세이프티 텐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축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비트 양자화로 되어 있고요. MIT 라이선스고 고속 토큰 처리 조합으로 아주 실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 환경은 애플 M3 울트라 맥 스튜디오 초당 50 토큰 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은 맥 스튜디오 M3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정확한 SVG 코드는 이곳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창의적 구조화된 팩터 스크래핑이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 특징은 중국계 AI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범용 대규모 언어 모델이고 코딩 창작, 대화 추론 이미지가 이제 명령어까지 광범위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사항은 아직 이제 뭐 리딩 MID가 비어 있고 추후 상세 파라미터 및 학습 공개가 이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오픈 라우더나 MLX나 IM 등을 통해서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고성능 소비자 장비에서 실시간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점이
로컬 이제 대형 언어 활용이 가능하다에 크게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SEO 같은 것들이 이제 벤치마킹 비교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고 향후에 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막았나요 이거? 안 돼요. 안 되나요? 예. 안 그러면 돼요. 이제 VPN이나 여러 가지로 좀 해보시면 뭐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빠른 소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다음 소식. 예. 오픈AI가 새 음성 비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화 반응 속도가 좋고요. GPT 음성 모드는 이제 0.3초 이하로 반응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즉각적인 리스폰스가 가능해서 전화 통화나 라디오 DJ 같은 상호작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이나 억양 개선이 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음성이 단죄로는 TTS가 아니라 여러분이 TTS 아시죠? 약간 네. 뭐 이렇게 하는 약간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네. 실제 사람처럼 웃고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유머나 논란, 공감 등의 표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대화 지속 향상성도 또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가 이제 사용자 이전의 발화 맥락을 더 정교하게 인식한다고. 발화 맥락은 이제 팍팍 이렇게 하는 이런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얘기 아까 했던 거 계속 말해줘. 그러면 그 주제를 기억하고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뭐 이렇게 하면 그 얘기가 어떤 건지 자기가 인식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데모 예시를 해서 오픈 AI 데모에 따르면 새로 음성 비서는 사용자가 끼어들거나 새로 반응을 한다고 하고요. 유머에 웃고 상대방의 말을 멈추면 왜 멈췄냐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기술적 배경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감독의 캐릭터 대화 연습 등에는 창작적 용도로도 잘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술적 배경은 이제 오픈AI가 이번 개성은 TTS 엔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나 GPT 모델의 실시간 처리 능력 향상이 결합된 결과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변화가 올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쉬리나 알렉사에 대비해서 더욱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콜센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콜센터도 사라질 수 네, 있겠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네. 교육에서 회화나 연습 이런 거 할 때 발음 피드백 이런 거 하실 때 좀 될 것 같고요. 콘텐츠 제작하실 때, 약간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인터랙티브 드라마에 제작하실 때 번역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산업에 도움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오픈 AI는 단순한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많이 하실 것 같고 이제 뉴스 제작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분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이 없어지네요. 네. 새로운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제가. 자, 알리바바 조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이제 계신데, 이 분이 이제 그룹 이사회 회장이십니다. 이 분이 이제 이분 알리바바가 어제 음성언어를 내놨던데, 근데 저는 이분이 서로 엇박자인 것 같아요. 그 음성언어를 이제 무료로 하는 걸 이제 내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딥시크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그분이 내놨는데. 이분은 또 데이터 센터 버블 경고하고 나셨어요.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조차이가 최근 AI 중심의 데이터 센터 열풍에 대해서 거품일 가능성이 많다. 투자하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이 흐름에 실제 수요보다 과도한 기대가 아니면 투기를 해서 과열된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AI 인프라에 이제 구축하려고 경쟁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맥락이 뭐냐면 생성형 AI 열풍 이후에 전 세계 클라우드 및 대기업이 GPU 중심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열됐다. 조차이는 다음 가지 두 수요가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공급 AI 붐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요 실제 AI 활용과 비즈니스 수익이 아직 불투명하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AI 투자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사실 근데 저는 이 조차이 회장님이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경우에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알리바바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알리바바도 마윈이 이렇게 투자해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윈이.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잠재적 위험이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가 증가하고 자본이 비효율성 심화하고 과거 닷컴 버블처럼 과잉 투자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알리바바도 과잉 투자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이사회 이장이란 분 이렇게 얘기하시 알리바바도 과잉 투자해서 성공한 건데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세계 4대 클라우드 공급자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그렇네요. 네. 마이니한테 혼날 수도 있겠다. 네. 그는 신중하고 리더십을 평가받았고 뭐 네. 구조조정이나 전략 제가 볼 때 구조조정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음. 이 회사가 구조조정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은 제가 볼 때 이 어떤 구조조정의 시작이 아닌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산업의 구조조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은. 그런 데 대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이 발언은 단순히 그런 어떤 근데 왜냐면 이 발언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약간 알리바바가 사실은 버블로 시작해 성공한 거거든요. 예. 아마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에 투자할 때 사실 버블이었거든요. 제 생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하네요.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타가 갑자기 유료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메타가 유럽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 없는 광고가 있거든요. 이거 없는 최대 월 17달러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거 X도 그러고 있어요. 트위터. 아, 그래요? 일론이 하는 거. 원래 프리미엄 모드를 하고 있어요. 아, 5만 원짜리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가입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메타도 하겠다. 네, 이런 예, 거죠. 그죠? 예,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왜 이걸 하고 있냐? 규제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 형태 기반의 광고, 즉 사용자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이제 요 판결을 하고 있어서 약간 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계정에서 데스크탑에는 10유로, 모바일은 13유로 정도를 지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 수수료 고려해서 이제 모바일 가격도 하고 있고 동의 유료 구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를 이제 메타가 들고 나온 이유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규정은 데이터를 동의하지 않아도 핵심 서비스는 이용해야 된다를 명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료 모델은 사실상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돈을 내라는 압박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열어두면서 리전 오브 P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고 있고 메타는 14달러, 17달러 제한은 서민층 청약에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메타는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등 비EU 지역에는 적용 계획이 없다. 유럽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요거는 이제 유럽이 어쨌든 이 부분에 규제를 하면 자기는 적용하겠다. 하고 그런 있습니다. 거구나. 그래서 네. 부분에 다른 플랫폼도 따라올까 하고 유튜브 프리미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X나 이제 스냅챗도 이미 유료 확대 중이고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스냅챗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 정보를 꺼리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독 필요가 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구독료로 거의 몇십만 원 나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많이 나갑니다. 지금 구독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몇 개인지 얼마를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네, 핸드폰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핸드폰용까지 몇십만 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료로 아깝지 않습니다. 책이 나오면 다 사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고 기반의 서비스가 이제 시대를 이제 무료 서비스 시대를 종언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근데 이게 쓰면 정말로 이게 좋습니다. 이게 쓰면 맞아요. 좋습니다. 예. 달라요. 저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구독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구독 기반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뭐 할인해 쓰고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이 쓰십시오. 구독은 원래 좋은 겁니다. 좋은 사이트 알려주셔가지고 네, 잘 쓰고 열심히 있습니다. 쓰십시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여러분 또 내일 즐거운 소식으로. 네. 그리고 잠깐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요. 캐나다가 그 자발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주민들이 관광을 안 갑니다. 미국으로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에 대응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 자존감을 건드렸다고 해서 속국을 만들겠다고 미국을 하니까 어쩔 미국에 수 대해서 없죠. 이게 약간 여담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 캐나다가 이게 관세보다 무서운 게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막 이런 거예요. 모멸감을 줬어 이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이래서 관광을 안 갑니다. 관광을 안 가서 사실은 이제 20억 달러 이상의 지난 한 달 동안 20억 달러 이상의 미국에 줄었군요. 어떤 손실을 줬어요. 관세보다 더 큰 미국에 손실을 준 거예요.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14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어요. 미국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이 소프트 탈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탈동맹.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쵸. 장기적으로. 보복을 받을 수밖에 네, 없죠. 보복 이게 보이지 않는 보복인 음.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관광객의 연간 소비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음. 사실은 2억 달러 이상 되는데 이게 큰 소비인 거예요. 그럼요. 네. 예, 이런 20억 달러 이상이 되는데 월 소비량이 이 부분을 트럼프가 간과한 거죠. 예. 바보죠. 바보. 재밌네요. 네. 네. 재밌죠. 네. 이게 자발적 관세를 하고 있어. 네. 우리도 바보입니다.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만만하게 본 거죠. 세상을 네. 너무나. 네. 작용 반작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맞아요. 세상은. 네. 맞아요. 네. 많은 교훈을 주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랩소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재미난 소식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네. 했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통신장비 수입과 관련해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장비를 수입하며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품목은 4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약 7억 8,400만 달러어치 수입했지만 이를 송수신기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해당 품목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이를 관세 대상 품목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모든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의 미납 관세를 추징하고 과징금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는 총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세간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의 품목 분류와 관련해 대규모 세금 추징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이로 인해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과 기아차 인도법에 이와 유사한 품목 분류 문제로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인도에서의 외국 기업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1월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결렬 이후 두 번째로 벌어지는 파업이며 현대제철과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성과급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그룹 내 최고 수준의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하며 현대제철이 제시한 최종안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기본급 450%와 정액 1,000만 원의 성과급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조의 강경한 요구가 2021년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임담협에서 다른 그룹사와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24시간 동안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총파업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노조는 사측이 실무 협상에서 추가안을 제시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현대제철이 상공정 산세 아변 설비 파업으로 창사 이래 첫 직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16일 만에 직장 폐쇄를 해제하고 부분 파업을 철회하며 임담협 타결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2021년 임단협에서의 성과급 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대제철은 2021년 영업이익률 12%를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지만
2022년 임단협에서 현대차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현대차 그룹 내 최고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제철의 2023년 영업이익은 56% 감소했으며 반면 현대차는 136%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와 현대제철 간 임단협 성과급에 대한 격차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은 냉연 부분에서 27만 톤의 생산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따른 254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파업은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사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지속될수록 현대제철의 피해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방식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예정됐던 KDDX 사업 분과위원회를 취소하며 사업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5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상생협력 방안을 보완해 논의한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번째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으로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방사청은 당초 2024년 6월에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해군 전력 강화 사업이 1년가량 지연되며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이 사업은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연될 경우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연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간의 법적 분쟁과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KDDX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두 업체는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기존 관행대로 수의 계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은 군사기밀 문제 등을 고려해 경쟁 입찰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두 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후 5월 초 방추위에서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이미 17일 분과회의를 열어 KDDX 사업 추진 방식과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분과회의는 세 가지 방식인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을 놓고 논의했지만 과반수는 수의계약을 지지했으나 외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KDDX 사업은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으로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이 미뤄짐에 따라 해군 전력 강화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 사업의 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내릴 계획이지만 두 업체 간의 이견이 커서 사업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KDDX 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됨에 따라 해군의 전력 강화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청은 5월 초 방추위에서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사업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MBK 파트너스 등과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회생 절차에 따라 9천억 원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MBK 파트너스 출자를 담당한 아시아 사모투자팀을 중심으로 임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F팀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사건이 내부 대체리스크 관리실이나 기금법무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법무지원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맡고 있으나 다른 로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이해상충 이슈가 없는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신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로펌의 법적 자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서 국민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미지급 이자 등을 포함해 9천억 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MB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이는 사모펀드를 상대로 하는 첫 번째 소송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과거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년 2심에서 약 300억 원 규모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에 따라 국민연금은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 소송은 사모펀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올해 하반기부터 최첨단 2나노미터 공정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TSMC는 하반기 신주 과학단지 바이오산 공장과 가오슝 공장에서 2나노 공정 제품의 동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5일 대만 경제일보 등 현재 매체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TSMC는 오는 31일 가오슝의 2나노 공장 확장 행사를 개최하고 6월 1일에는 하반기 주문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월 5만 장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2나노 공정의 본격적인 양산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만 언론들은 TSMC가 2나노 공정 제품의 시험 생산 수율이 60%를 넘어서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X에서 현재 2나노 공정의 수율이 70%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2나노 제품의 첫 고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 애널리스트는 2024년 하반기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 18 시리즈에 2나노 제품이 탑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AMD, 인텔, 브로드컴, 아마존 웹서비스 등도 잠재 고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나노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적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 공정입니다. TSMC의 2나노 공정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진보를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가급적 4월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부토건 관련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가급적 4월 중 처리하려고 욕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연관성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련된 계좌 연동성은 분석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조정을 거쳐 패스트트랙을 넘기고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삼가하며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연루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MBK 파트너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원장은 MBK의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 원금 변제 계획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며 5년 또는 10년 뒤에 변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자체의 본질적인 개념을 훼손하는 방식은 시장 전체의 기능 측면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잘못한 MBK나 그중 일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최대한 강력하게 하되 제도 개선 자체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식 및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